시작할게요.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가고요. 1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갑니다. 1차 세계대전.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우리가 총 4개의 주제로 볼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 두 번째 주제는 발발. 세 번째는 전개. 네 번째는 결과. 그래서 오늘은 요 발발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전개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친숙하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대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현대사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창작물들이 무지하게 많다.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각자료로서 많이 보실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글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접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요. 말 그대로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2차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을 한번 곱씹어보자. 세계대전. 세계라는 게 뭐죠? 세계가 뭐야, 세계?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내가? 세계가 뭐야, 세계? 여러 나라.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대전은 뭐야? 큰 전쟁이라는 뜻이죠. 즉, 전 세계가 참여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진짜 전 세계가 참여했을까? 근데 왜 우리는 세계대전이라 부르죠? 그렇죠. 주요 나라들이 싸웠기 때문에, 즉 주요 나라들,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싸웠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당시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 잠깐 빠져 계시고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요? 잘못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독일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뭐 이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세계대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왜 세계대전을 부른다?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비슷한 예시도 있죠. 우리나라 야구 보시면 마지막에 두 팀이 남아서 최종 우승자를 겨루죠. 7판 해서 먼저 5판 이긴 팀이 우승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시리즈라 불러? 한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한국 시리즈. 그러면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미국에서도 마지막 두 팀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무슨 시리즈라 불러? 미국 시리즈라고 하면 내 말도 안 꺼냈겠죠. 월드 시리즈라고 불러요.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한국 시리즈인데 거기 뭐야? 월드 시리즈.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대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배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유럽의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사상적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상적 배경. 우리 유럽의 사상적 배경, 유럽의 상황에서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방학이 지금 5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짧은데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 저번에 배웠던 거를 물론 까먹었지만 저번에 배웠던 거에 회복이 빨라. 약간 조금 힌트만 주면 금방 회복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주제가 뭐였지? 그렇지,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뭐야?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었죠.
제국주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 생산량이 늘어났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많은 생산물들을 어디다 갖다 팔아? 식민지에다 갖다 팔기 위해서. 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게 제국주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국주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국주의. 우리 제국주의는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식민지가 주는 몇 가지의 장점, 이익이 있죠. 우리의 물건을 갖다 팔 수도 있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 식민지를 많이 갖고 싶어? 적게 갖고 싶어? 많이 갖고 싶지. 많이 갖고 싶은데 식민지는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지. 저 나라가 저기를 식민지로 가지면 나는 저 나라를 식민지로 가질 수가 없죠. 또는 뺏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유럽 전역의 긴장과 대립과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공부 라이벌이 있다고 쳐봐. 공부 라이벌이 학원을 옮겼대. 신경 쓰여 안 쓰여? 신경 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라이벌이 못 보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 무슨 책으로 공부하나 표지를 볼랬더니 표지를 다 가려가지고 씌워놨어. 신경 쓰여 안 쓰여? 그죠? 어떻게 훔쳐서라도 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대립과 갈등과 경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확보 경쟁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경쟁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게 무엇일까 하면 민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우리 인종주의 배웠었죠? 그거랑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민족. 여러분들 친구들 봐봐. 친구들 보면 우리는 하나의 뭐라고 봐? 우리 하나의 뭐라고 봐?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잖아. 우리도 하나의 민족. 아 물론 이제 생김새 보면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고 살죠. 물론 선생님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웃죠? 아 물론 이국이라고 해서 서양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약간 그 중국인 같이 생겼다고 많이. 그래서 마라탕집 갔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반갑게 중국어로 말을 건다든지, 저번에 중국에 갔는데 그 입국 출국 줄에 섰는데 외국인 내국인 줄이 따로 있는데 내가 긴 외국인 줄에 서 있으니까 와서 왜 너 여기 서 있냐, 저기 내국인 줄로 가면 되는데 라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여권 꺼내서 보여줬죠. 초록색 여권, 대한민국 여권을. 미안하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일단 그런 것처럼 생김새로 보면 민족이 약간의 유사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고 산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했을까? 오래됐을까? 오래 안 됐어요? 뭐야? 오래됐어 안 됐어? 오래 안 됐어. 신라가 중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멸망시킬 때 미안함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 그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근대에 등장한 개념이야. 그럼 민족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을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야. 이해되신가? 그러면 민족이라는 개념 이전에는 무슨 개념이 있었을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었죠. 종교.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종교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강력한 결합입니다. 혈연. 즉 가족 관계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혈연에 명확한 한계가 있지. 어느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계는 그 어느 것보다 수가 적다라는 거야. 이해되신가? 그래서 종교라는 게 나타났고, 종교가 쭉 가지 못하고 근대에 와서 사라진 이유는 뭐야? 그 강력한 결합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계몽 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성이 중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겠다, 공동체로 만들겠다 하면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강조하죠.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라고 내가 믿지 않거나 다른 민족이라고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 역사라든지 무슨 하나의 뭐 역사적인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수성을 강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민족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에 따라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집에는 몇 식구가 살지? 몇 식구 사셔요? 4식구요? 4사람이 살겠죠. 4사람 1식구가 삽니다. 보통 한 집에 1식구가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2식구, 3식구가 산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 내가 좀 더 좁은 집에 가더라도 내 1식구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민족 국가, 즉 민족 중심의 국가를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범이라는 거는 넓게, 게르만주의라는 건 게르만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넓은 게르만 민족주의, 넓은 슬라브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세력을 키우고 싶다라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관련 있어도 너 게르만 민족주의야, 너가 조금만 관련 있어도 슬라브 민족주의라고 보는 거야. 게르만과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대립과 갈등이 증가하는데 우리의 세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니? 더 큰 세력에게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세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더 넓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동맹이 형성되게 되죠. 동맹 형성. 그래서 첫 번째로 삼국 협상, 두 번째로 삼국 동맹,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 협상의 나라는 세 나라가 나오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 동맹에도 세 나라가 나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동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거다? 우리의 세력을 키워나가겠다. 작은 세력이 되어서 먹혀나가지 않고 경쟁과 갈등에서 이겨나가겠다라고 동맹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배경은 끝이 나고요. 두 번째, 발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발이라고 보시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계기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배경, 즉 A와 B가 싸웠다. 그러면 A와 B가 왜 싸웠냐? A랑 B랑 초등학교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 A와 B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또는 언젠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기를 우리가 지금 발발로 배울 건데, 그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사라예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수도고요.
이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야기 드리면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암살당한 사건을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일어난 일인가? 시기 1914년 6월 28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월 정도까지는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략적인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1914년 6월 28일 일어났고요. 이런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죽였는가? 세르비아계 청년, 보스니아 국적의 세르비아계 청년이 암살을 했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를 암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죽였냐? 라고 하면 슬라브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때문에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세르비아계 청년이 암살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걸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암살했냐 하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보스니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통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야.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877년부터 78년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보시면 244페이지 쪽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 현재 터키,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있던 이 지역에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 충돌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힘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 많은 오스만 제국 밑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 1908년도에 보스니아라는 곳을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강제로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보스니아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되는데 이 지역은 슬라브족이 많이 살던 지역이야. 근데 오스트리아는 게르만 민족이야. 통합은 했지만 평등할까 평등하지 않을까? 평등하지 않고 약간의 차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다음 황제가 될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더 큰 제국, 포용적인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니아에 대해서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가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방문했는데 암살당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이 황태자가 나빠 안 나빠? 물론 이제 강제로 병합한 건 있지만 병합당한 건 병합당한 거지만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봐주겠다고 하니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근데 왜 죽였을까? 약간의 의문이 들죠.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세르비아계 청년이야. 세르비아도 슬라브야. 보스니아도 슬라브야.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A는 게르만 민족이야. B는 슬라브 민족이야. C도 슬라브 민족이야. A랑 B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C는 B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 A를 죽여!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러면 A를 죽이면 B와 C는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나라로 이야기해 봅시다.
A는 오스트리아고요, B는 보스니아고요, C는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와 합쳐서 하나의 슬라브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근데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에 대해서 포용적 정책을 펼치면서 보스니아가 넘어가 버리면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와 함께 슬라브 민족을 국가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죠. 이해되신가? 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임으로써 이 결합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슬라브 민족주의, 슬라브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이제 왜 죽였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죽였어. 그럼 오스트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 누군가에게. 세르비아에게 묻습니까? 보스니아에게 묻습니까? 청년은 보스니아 사람인데 세르비아에게 출신이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 보스니아한테 물어야 되겠지. 근데 보스니아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지금 병합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미국계 한국인이야.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출신인 거죠. 내가 어딘가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나는 이 국가, 그 국가는 우리나라, 즉 한국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미국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한국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근데 여기는 세르비아에게 일단 책임을 물어요. 세르비아에게.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야, 이와 관련된 사람들 처벌해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직들도 처벌해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게.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안 돼? 물론 지금 오스트리아는 매우 강력한 국가고 세르비아는 약한 국가입니다. 1번 오케이 합니다. 2번 오케이 합니다. 3번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주권 침해야. 얘네들이 와서 어디까지 조사해, 어디까지 누구를 처벌할지 모르니 이거는 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도 믿는 거 없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야. 오스트리아의 친구 독일이 오스트리아 옆에서 무슨 말 하냐면 오스트리아 너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따를 거야. 네가 전쟁을 하면 나도 같이 전쟁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이 두 친구는 뭐니까? 게르만 민족으로 같은 민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독일은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하냐?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왜냐? 이 친구는 같이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러시아는 친구 있어 없어? 있지. 영국. 또 누구 있어? 프랑스가 있죠. 이 친구들은 삼국 협상으로 엮여져 있죠. 이 친구도 또 있지. 친구 이탈리아. 얘네들은 삼국 동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야. 영국 막 식민지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전쟁이 커지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선전포고 결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계기, 시작, 발발이 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상황과 배경과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던 이 사건, 사라예보 사건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결과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